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길고 길었던 조선시대 역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되는 과정이 좀 약간 비극적이죠, 그죠? 오늘 배울 내용은 상당히 어두침침한 얘기예요. 한동안 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름하여 국권 침탈입니다. 즉, 조선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나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속 알맹이는 여전히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 조선이 서서히 몰락하고 무너지는 시점에서 이제 완전히 국권을 침탈당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그런 다소 씁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약육강식이란 말이 언제 상당히 유행했던 말이냐면은, 물론 뭐 지금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특히 유행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기 때 이 약육강식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9세기에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었죠. 진화론을 근데 자꾸 보시면은 살짝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화론 하면은 그거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윈의 진화론은요, 원래 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런 게 아니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조상이 같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뭔가 하나의 개체가 있었는데 그 개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원숭이가 됐고 하나는 인간이 됐다. 근데 결과적으로 인간과 원숭이 중에서 누가 승자가 되었냐라고 하면요, 지구를 누가 장악하고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장악하고 인간이 지배를 하고 있죠. 원숭이가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인간이 원숭이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원칙에 따라서 강자가 승리해서 살아남고 약자가 먹히고 지배당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인간이 최후의 승자가 됐던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당시 다윈의 진화론이 퍼져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국주의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념으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당시 사람들이 제국주의라는 것을 정당화시킬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약육강식입니다. 약하니까 먹히는 거고 강하니까 먹는 거다. 우리 제국들이 너네 식민지들을 왜 지배한 줄 아냐? 그건 논리는 간단하다. 너네는 약자고 우리는 강자다. 우리는 발전됐고 너네는 후진국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발전된 선진국인 우리가 후진국인 너네들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그리고 자기들 말로는 개화시켜주고, 그죠? 뭔가 이제 좋은 쪽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약육강식,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인 약육강식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강자의 논리죠, 전형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논리로 제국주의 시대가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소국들, 즉 식민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요, 이 약육강식을 어떻게 바라봤냐? 공교롭게도 그 국가들도 약육강식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강자가 먹고 약자가 먹히는 게 맞는 거지. 단 세상 천지에 약자가 돼서 먹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강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도 강자가 돼보자. 우리도 발전을 해가지고 한번 강자가 돼서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결국 뭐냐면은 청해 양모운동,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각종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 진화론적인 관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 진화론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것이 판명이 났어요. 내가 절대 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사회 진화론자들은요,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세상 천지에 약자가 됐다고 해서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강자 편에 붙어서 강자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 진화론을 따랐던 수많은 계합파 지식인들이 어느 쪽으로 변절을 해버리냐면은 친일파로 변절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약자라고 해서 죽으러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고양이로 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마지막까지 또 저항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두 부류의 인간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편에 편승해서, 강자의 편에 편승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강자를 향해서 덤벼들 것인가. 과연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선택과 고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느 쪽 얘기를 하겠어요. 강제에 편승한 건 다 친일파인데 뭐 친일파가 중심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 독립운동가의 원조,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항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항일 의병 활동인데요. 항일 의병 활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미의병, 하나는 을사의병, 그리고 하나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을미의병. 예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중전 민씨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을미사변과, 근데 을미사변보다 좀 더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발령입니다.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을 했다고 그랬죠. 특히 당시 양반들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 목을 자르지언정 뭐는 자를 수 없다. 내 머리카락 상투는 자를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아무래도 주로 양반 유생층을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석, 이송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재밌게도 일부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가담을 해요. 동학농민군이 1894년 갑오년에 패배를 한 다음에 그 살아남은 잔존 세력들이 항일이라는 그 키워드 하에, 우리가 양반들하고 공통점은 좀 많이 적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였죠. 갑오년에는. 그렇긴 하지만 항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공동 전선을 펼 수 있다. 그러면서 일부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이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에요.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한 다음에 일부 개혁들을 철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발령을 철회를 하면서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발표를 합니다. 자, 단발령 하지 않겠다. 처리할 테니까 의병들은 해산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자 의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의병의 한계가 나와요. 왜 의병이에요, 의병. 그죠? 독립군이라고 안 하고 왜 의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양반 유생들이 이끄는 그 의병들은요, 근본적으로 왕초국가의 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해산하라고 하면은 해산을 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왕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의병의 한계점입니다.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니까 양반 유생층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미의병이 뭐라고 하냐?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서 해산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실망했던 동학농민군,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저런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을미의병이 이런 식으로 해산이 돼버리니까 좀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세력이 활빈당, 홍길동이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활빈당은 계승했다는 의미겠죠, 그죠? 자, 활빈당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은 다시 을사 의병 때 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 오늘 이따가 배울 내용 중에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한 사건인데, 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됐을 때 여기에 저항해서 역시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 참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사람이죠. 보수 중에 보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그 최익현이 중심이 돼서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을사의병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양반 유생층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재밌게도 일부 평민 의병장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신돌석입니다. 이름 보면 딱 봐도 이 사람 양반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여태까지 한 번도 평민은 의병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병장은 무조건 양반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평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평민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때가 바로 요 을사의병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을사의병이 전개가 됐을 때 상황이 어땠냐?
당시 고종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미 일본이 정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고, 사실상 일본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정권을 좌지우지 농단하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썼던 방법이 뭐냐? 의병은 뭘로 토벌한다. 일본군이 가서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의병은 조선군이 진압을 해라. 그래서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죠. 광무개혁 때 지방군을 뭘로 편제를 했다. 진위대를 편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 진위대를 투입시켜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서 양반과 평민의 생각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됩니다. 양반 유생 출신이었던 최익현은 자진해산해버려요. 왜 자진해산하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첫째로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가 없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랬던 저랬던 간에 진위대는 왕이 보낸 군대라는 거예요. 왕이 보낸 군대에다 맞서 싸우는 것은 그건 불충이라는 겁니다. 역시 양반틱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익현은 자진해산하고 결국 스스로 붙잡히게 돼요. 당시 일본 측에서는 최익현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얘는 놔두면 또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최익현을 대마도로 끌고 갑니다. 자, 그때 끌려갔을 때 최익현이 재밌는 일화가 있죠. 재밌는 일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비장한 일화지. 최익현이 부산항구에서 마지막으로 대마도로 떠날 때 자기를 따라왔던 머슴에게 항아리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부산에 있는 우물물을 한 덩어리 떠가지고 와라. 그리고 떠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냐? 나는 일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어떠한 일본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다. 나는 오직 뭐만 먹겠다? 이 항아리에 담아놓은 조선의 물만 마시고 살겠다.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최익현이 대마도로 들어가서 진짜로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물 한 동이만 먹고서 버팁니다. 그러다가 끝내 굶어 죽어요. 당시 일본 측에서는 회유를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최익현이. 결국 최익현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지주와 절기를 지키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통 보수, 진짜 보수입니다. 그런데 양반 유생으로서의 한계가 여실히 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최익현과 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신돌석. 신돌석은요, 계속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거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항의를 하려고 일어났지, 그렇게 해산 명령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순순히 응낙하고 해산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고서 신돌석은 끝까지 저항했다는 거예요. 즉, 양반 유생들과 일반 평민들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의병이 뭐였냐면은 가장 규모가 컸던 의병이었습니다. 바로 정미의병인데 19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미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이 정미조약 때 군대가 해산을 당해요. 고종이 왕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해산당했던 군인들이 어느 쪽에 가담을 하게 되냐면은 의병들의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죠. 자,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시위대, 중요하죠, 그죠? 시위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해요. 이 사람이 일대 대장이었는데 시위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을미사변 당시에 조선 군대가 둘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훈련대는 일본 쪽 편을 들었고 시위대는 왕실 쪽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대하고 시위대가 교전을 벌이는 틈을 타가지고 일본 낭인들이 잠입해서 당시 중전 민씨 명성황후를 제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위대가 마지막까지 왕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박성환이 뭐라고 하냐? 군대가 해산된 마당에 내가 도대체 있어서 뭐하겠냐? 이건 불충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위대에 소속되어 있던 병사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그러나 시가전에서 결국 일본군에게 밀리면서 일단 한양을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산됐던 시위대와 지방에 있는 진위대 군대의 병사들이 전부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의병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은 해산 군인들이 합류되었다는 점, 더군다나 다양한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의의가 있습니다. 점점 모습이 어떤 쪽으로 변하고 있냐면은 의병에서 독립군 쪽으로 모습이 점점 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정미의병은 일반적인 평민들이, 일반인들이 무기를 들고 싸웠다기보다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더 가세했냐면은 원래부터 훈련을 받았고 무기를 다루던 군인들이 심지어 무기까지 탈취해가지고 가세를 하다 보니까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군대다운 모습으로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은요, 총대장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맡게 됐고 군사장으로 허일한 사람이 맡게 되면서 13도 창의군, 고종이 광무개혁하면서 도를 갖다가 그때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일부 개혁을 처리하면서 23부로 나눴던 것을 13도로 줄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3도 각 도마다 한 명씩 창의군이 결성이 되면서 이들이 한데에 모여서 어디로?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칩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면서 각국 영사관에 교전 통보를 하게 되고요.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정미의병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이건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은 정미의병도 총대장, 군사장, 그 다음에 각 의병장들이 사실상 누가 제일 비중이 높냐면은 양반입니다. 여전히 양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총대장부터가 양반이에요. 그러면 이 정미의병도 양반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이인영의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병환 중이었는데 마침 이인영이 정미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인영의 아버지가 세상을 뜹니다. 자, 그러자 이인영이 뭐라고 하냐? 내가 진짜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년상을 치러야 되지 않겠냐? 3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가지고 장례는 내가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탈을 합니다. 총대장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서 자기 아버지 상을 치르러 가버려요. 총대장이 그런 식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흐지부지한 거죠. 그리고 선발대가 서울 근교에서 교전을 했지만 아무래도 일본군에게 좀 밀리게 되면서 의병들이 13도 창의군 의병들이 뭔가 흐지부지하면서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던 의병들이 가장 많이 몰려왔던 곳이 어디냐면은 호남, 전라도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정미의병은 결국에는 호남의병으로 계승이 됩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도일석, 그리고 독립군 장군 중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있죠. 바로 홍범도 장군. 이 두 사람도 이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13도 창의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의병장이긴 한데 신도일석과 홍범도는 양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반 출신은 빼. 니들은 낄 수 없어. 양반 출신이 아닌 사람은 빠져. 니들은 낄 수 없어. 즉 평민들을 제외하고 양반들끼리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미의병도 결국 양반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 점은 좀 씁쓸합니다. 나중에 결국 이인영은요, 정미의병이 진압된 다음에 체포돼요.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죽을 때 되게 당당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최익현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지조와 절개가 있었던 것도 맞고 되게 당당했던 사람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선비예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이 시대에서 요구했던 것은 참 선비가 아니라 진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줄 항일투사였는데 항일투사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비로서, 양반으로서 충과 의를 다해서 목숨을 걸었을지언정 뭔가 국가와 민족이란 거시적인 개념은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자, 결국 일제가 이대로 의병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일본 애들 기준에서 나온 용어예요. 우리 측 용어가 아니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왜 남한 대토벌 작전이냐? 그 뭐 북한 지역에서는 의병이 안 일어나냐 하면은 아닙니다. 북한 지역에서 의병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북부지방보다 남부지방이 양반이 훨씬 많습니다. 즉 의병은 결국 양반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의병도요 결국 어느 쪽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경상, 전라, 충청 이 3남지방 그 중에서도 특히 호남 쪽으로 많이 의병들이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병들을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서 토끼몰이식으로 진짜 저인수탈망식으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에 견디지 못했던 의병들은요 어쩔 수 없이 만주 쪽으로 도망을 쳐서 소위 말하는 독립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병들이 나중에 뭘로 전환을 하였다? 항일 무장투쟁으로 계승을 하였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의병의 역사는 끝이 나고 독립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열투쟁이 있습니다. 의열투쟁이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의거라고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때 있었던 의열투쟁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요. 먼저 전명훈, 장인환 이 두 사람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기묘한 일화예요.
당시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었고요.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왜 외교 고문으로 오게 된지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 사람이 외교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와가지고 좀 친일 행각을 한 거예요. 미국이긴 하지만 일본에 유리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스티븐스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 소식을 접했던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스티븐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스티븐스를 어떻게 하자? 우리가 제거를 하자.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명훈과 장인환이 아는 사이였냐 하면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약속을 했냐나 하면은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스티븐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마주친 이 두 사람이 합심을 해서 스티븐스를 저격해서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거 중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의거는 바로 이거죠. 안중근. 때는 1909년, 즉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였어요. 지금까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통감으로 와 있었어요. 이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하에 국권 침탈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또 그런 점도 있어요. 이토 한 명이 죽었다고 해서 과연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면은 이걸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진짜 민족의 영웅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토가 좀 너무 황당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안중근이라는 사람한테 하얼빈역에서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총탄에 맞고 사망을 한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장에서 시종일관 안중근은 논리 정연하면서 당당한 이야기를 하죠. 안중근의 논리는 이거예요. 나는 사실 처음에 이토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토가 조선에 접근할 때 이런 논리를 펼쳤기 때문이다. 바로 대동아 공영권. 그 대동아 공영권이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19세기가 서세 동점의 시기라고 했죠. 서양 세력이 밀고 들어오는 와중에 동양은 시시각각 위기에 처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일본은 그래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빨리 탈출을 했지만 청 같은 경우는 양모운동이 실패하면서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로 빠져들게 되고요. 대한제국의 경우에도 서양 열강 세력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권 침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한중일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지금 서양 세력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목을 죄오고 있다. 우리가 서양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되냐. 이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근대화에 성공했던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니들 우리한테 힘을 빌려다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황인을 대표해서 저 백인들을 무찌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지금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숨통을 조이러 오는데 이거 막으려면은 우리 한중일이 싸울 때가 아니다.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토를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토가 이 믿음을 역으로 이용해서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굴러 떨어뜨리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안중근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제시했던 동양평화론, 대동아 공영권은 다 허구다. 잘못된 거다. 내가 진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안중근이 자기가 구상했던 그 이야기를 동양평화론이라는 논리로 집필을 합니다. 자, 결국 안중근은 형장의 이술로 사라졌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타깃을 잡고서 그 사람을 제거한 암살 이런 건 아니에요.
단순한 의미에서 그런 암살의 개념이 아니라 이걸 왜 의열이라고 하냐면 안중근은 나름의 신념이 있었어요. 이토의 사상이 잘못되었고 실제로 이토가 그 사상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들을 압제하고 식민지로 굴러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런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내가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이토는 거짓된 평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이토를 처단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안중근의 논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중근의 행동이 참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미 대세가 다 기울어서. 그 상황에서 그냥 한 목숨 보존하면서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근데 안중근은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합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저항하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일이겠죠. 자, 그거 말고도 이재명도 의거를 하는데 누구를 처단하려고 했냐면 이완영을 처단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완영을 처단하려고 했냐? 이완영이 독립협회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 계약파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사조약 때부터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진화론. 우리가 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그냥 강자의 편에 편승하는 것이 낫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완용이 아주 전형적인 매국노의 길을 걷게 되자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서 의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이완용을 타격을 준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완용이 참 명이 질겨 안 죽었습니다.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결국 그 뒤로도 이 사람은 뻔뻔스럽게 활동을 계속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저감살단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사인했던 5명의 신하 권중현, 그 다음에 박지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이 5명을 처단하자라고 하면서 나철과 오기호라는 사람이 조직한 것이 오적암살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열투쟁들이 발생을 했지만 뭐 이 중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단순한 암살이나 테러가 아니라 진짜 자신들이 생각했던 신념이 있었고 또 그 신념을 설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가는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에 꺼내들 수 있는 진짜 최후의 카드였다는 겁니다. 단 1%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점들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개몽운동인데 이게 꾸준히 보면은 근대 시대는 두 개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위정척사, 하나는 애국개몽. 그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개화파, 하나는 위정척사인데 위정척사 쪽은 꾸준히 항일 쪽으로 가는 것이고 개화파 쪽은 꾸준히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개몽 쪽으로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세력이 이런 사람들이냐면은 갑신정변, 그죠? 김옥균이 이런 쪽 계열이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이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1910년에 있었던 수많은 단체들이 이쪽 계열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같이 다 뭘 신봉했던 사람들이냐면은 사회진화라는 신봉이 있어요. 그리고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강자가 돼가지고 한번 일본을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상당수는 강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뭐 깨달았다고 말하긴 좀 그렇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변절을 해버렸다. 친일파 쪽으로 변절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놓고 보시면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자, 먼저 보안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단체인데 이들의 활동은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905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러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1904년에 일제가 조선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일 의정서란 걸 체결을 해서 군용지를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걸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뒤에 욕심을 더 부려서 뭐까지 요구를 하냐면은 황무지 개강권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군용지는 전쟁통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황무지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그러면서 보안회가 이걸 반대를 하죠. 자, 그래서 농광회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직접 황무지 개간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아예 알받기를 못하게끔 차단도 하고 반대를 꾸준히 하게 되면서 결국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키는데 성공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두시는 게 뭐냐면은 한일 의정서 체결 당시에 허가됐던 군용지 사용권을 막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못 막았고 뭐만 막았다? 황무지 개간권 요구는 막을 수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의 경우에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단체였습니다. 입헌군주제 하니까 어디서 좀 뭔가 냄새가 나죠? 어느 집단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을 것 같아요. 그죠? 해산됐던 독립협회 계열의 사람들이 바로 이 헌정연구회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때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였어요. 그래서 을사조약에 반대를 하기도 하고, 일진회를 규탄했다라고 하는데, 일진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송병준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송병준은요, 이완용과 더불어서 매국노에 쌍두마차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재밌게도, 씁쓸하게도 이 송병준도요, 독립협회 출신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화파 지식인들 중에서 사회 진화론을 신봉했던 사람들 중에서 강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판정 내린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섰다? 7.18로 돌아섰다. 즉 독립협회 출신의 개화파 지식인이었지만 송병준은 결국 어느 쪽으로 변절을 해버리냐면 7.18 쪽으로 변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진회라는 걸 만들어요. 앞장서서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합니다. 쟤들하고 우리하고 예전에 같은 소속이었던 게 창피스럽다. 수치다. 쟤들은 잘못된 애들이다. 자, 그러면서 일진회를 규탄을 하면서 헌정연구회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 헌정연구회는 뭘로 계승을 하냐면은 대한자강회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바로 1년 후인데 이 대한자강회는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독립협회가 하려고 했던 그런 계몽운동, 그 다음에 자강운동, 요런 걸 거의 계승을 한 단체예요. 내용을 보시면은 국권회복, 요때쯤 가면은 외교권도 뺏기고 나라가 진짜 일본한테 넘어가려면 말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국권회복 운동도 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산업진흥 이런 운동도 벌이고, 또 전국의 지혜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월보를 또 간행을 하게 돼요. 이 월보 간행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혜를 소유했고 월보를 간행했었다. 자, 이들의 주장, 주구장창 나오는 얘기가 뭐냐,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계열은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왕을 아예 그냥 없애는 공화정은 좀 그렇고 그건 좀 그렇고 입헌군주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은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 고종의 퇴위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거나 뭐 전제 군주정을 추구하거나 그런 단체는 아니에요. 분명히 입헌군주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래도 어떻게 된다? 왕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직 완벽한 그런 공화정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대한자강회는 일제가 뭐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보안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일제가 만들었던 4대 악법 중 하나입니다. 보안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저거는 뭔가 불순문자들이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강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대한협회로 계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야? 헌정연구회가 대한자강회로 계승을 했고, 대한자강회가 대한협회로 계승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대한협회가 나와야겠네? 안 나왔네요. 그죠? 이상하게 신민회가 나왔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한협회도요, 안타깝게도 일진회하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즉 대한자강회가 결국 대한협회로 바뀌긴 했는데, 이쯤 가면요 이제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강자가 될 수 있는 게 맞냐, 약자인 게 아니냐 우리가 결국에는. 자, 그러면서 대한협회도 일진회 못지않게 친일 매국단체로 변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한협회에 가담했던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변질이 돼버리자 여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오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즉 여전히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지식인들이 바로 요 신민회라는 단체로 들어가게 되더라. 신민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신민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안창호, 드디어 나오죠. 그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안창호, 양이탁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예요. 1907년쯤 되면은 왕도 쫓겨나는 판에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대놓고 활동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슬슬 이제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요 이제 뭘 추구를 하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공화정을 추구했다. 무려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왕 같은 거 없다. 어차피 뭐 고종도 쫓겨났는데 순정이 무슨 왕이냐, 이제 왕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우리도 왕이 없는 나라,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다스린 나라, 그 공화정을 추구를 하자라고 하면서 공화정을 목표점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대성학교 평양에 만들었는데 오산학교 정주에 만들었어요. 이게
해성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은 안창호 선생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훈 선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들을 설립을 하고 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이때쯤 가면은 어쩌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걸 대비해서 독립군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비밀 기지가 국외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독립군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만주에 있는 삼원보라는 지역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산업, 경제적인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게 경제를 계속 잠식당하고 있는데 뭔가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건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자기회사, 평양에다 자기회사를 만들게 되고 태극서관, 이건 서점입니다. 이걸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요, 단순히 무슨 회사 이런 개념만은 아니에요. 이게 비밀 연락기구의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민회는 언제 해산을 당하냐면은 1911년, 즉 일제강점기 때 비밀 지하 조직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으로 해산이 돼요. 백오인 사건이 뭐냐면은 영화 암살에 보면 처음에 스타트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당시 조선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데라우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의주를 방문했다가 자기가 암살에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를 찾아내라 막 수색을 하다가 몇몇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을 취조를 해보니까 신민회라는 단체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민회의 주요 간부들을 속속들이 체포를 해가지고 재판을 회부했는데 그때 재판에 걸린 사람이 105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 데라우치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암살 미수 사건이죠. 여기서 의견이 분분해요.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은 데라우치가 신민회를 잡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냐. 뭐 아무튼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신민회는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권이 침탈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러일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1904년에 한일 의정서라는 게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조선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조선과 한 가지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대한제국의 군용지 사용권을 요구를 해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건데 야, 러시아 되게 무서운 애들이잖아. 쟤들 백인이잖아. 우리는 같은 황인이잖아. 같은 황인이 우리가 너네를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켜줄 테니까 니들도 좀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딴 거는 됐고 군용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뭔 요구를 하냐? 대한제국이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과 상호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가만 보니까 너네 조선징들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줄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상호 승인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요. 이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외교권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죠. 예전에 갑오개혁 때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갑오개혁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국 간섭 이후에 친러 내각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 친러 내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둡니다. 어떤 무리수를 뒀냐면은 중전 민씨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종이 아간파천을 해버리면서 결국 러시아 세력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게 뭐냐? 조선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외교권을 먼저 단절을 시켜놔야 된다.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조선은 분명히 또 누군가를 끌어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공든탑이 또 무너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외교권에 계속 관심을 가졌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같은 해 1904년 8월에 한일 협약을 체결하는데 고문 초빙을 강요를 해요. 너네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문이 필요해. 즉 고문 정치, 옛날에 청이 했던 그 고문 정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개의 고문을 초빙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브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는 일본 사람이고 스티븐스는 미국인이에요. 두 명을 초빙을 해서 외교와 재정을 장악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외교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제국이 조약을 체결할 시 누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 일본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 이젠 상호 승인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걸로 좀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협의는 말이 좋아서 협의지 일본이 허락 안 해주면은 좀 이건 거시기한 거잖아요. 그죠? 허락보다 말을 좀 약하게 했을 뿐이에요. 아직은. 자, 그러면서 외교권을 한 번 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한일협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고문을 초빙했다. 그래서 1차 한일협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문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이 러일 전쟁이 계기가 됐던 사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러시아가 용안포 지역을 조차를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를 무역적으로 점령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발단이 돼서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러시아가 중간에 타협책을 하나 제시를 해요. 그럼 그러지 말고 적당한 선을 나눠가지고 조선을 분할 차지하자라고 했을 때 일본이 이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고서 간도 크게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해요. 러시아를 향해서. 이게 일본의 주특기예요. 청일전쟁 때도 그랬거든요. 방심하고 있던 청군에게 먼저 그냥 선제공격 딱 가해가지고 청군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자,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타격을 가해서 러시아군에게 전쟁을 도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것이 러일 전쟁인데 이 상황에서 일단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을 해요. 근데 말이 좋아서 중립이지 이제 서서히 전세가 일본으로 기우면 기울수록 대한제국은 어느 쪽에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은 일본에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다. 자, 결국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은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물러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요, 대한제국을 마지막으로 차지하기 위한 최종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대한제국과 관련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결고리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미리 해놓는 거죠. 자, 먼저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거는 미국하고 한 거예요.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준 조건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상호 승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었을 때 거중조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쵸?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가장 큰 특징. 처음으로 최애국대우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다. 거중조정이 뭐였냐면은 조선이 제3국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나서서 중재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일본이 지금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조선이 미국한테 SOS를 치면은 그 거중 조항에 따라서 조정에 따라서 미국이 조선을 도와서 중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파기한 겁니다. 이 밀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조선하고 그런 거 하긴 했었는데 그냥 상관 안 할게. 우리가 필리핀 먹고 너네 일본이 한반도를 먹어라. 자, 이게 바로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본은 아주 매몰차게 조선을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을 하면서 영국하고도 이제 썸씽이 일어난 거죠. 영국이 인도를 차지하는 거 인정해줄게. 그죠? 대신에 일본이 조선에서 권익을 누리는 것을 영국이 인정을 해달라. 그 조건으로 우리가 누구를 막아주겠다? 러시아를 막아주겠다. 그러자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라고 하면 예전부터 얘기했죠. 알러지가 있다고. 일본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 러시아보다 니네가 훨씬 낫지. 그러면 니네가 책임지고 러시아를 막아봐. 하고서 상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츠머스 강화조약. 러일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한테 그런 거죠. 자, 이제 너네 손 떼라. 조선은 누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조선에서 일본의 특권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바로 을사보호조약. 우리는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이거는 진짜 잘못된 조약이다. 우리가 원해서 맺은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맺어진 불법 조약이다 해서 우리는 늑약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불렀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중요한 게 바로 이 통감부예요. 그러니까 제1차 한일협약이 고문 정치였다면은 을사보호조약은 통감정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을사보호조약과 제2차 한일협약은 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3차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같은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한일협약과 을사보호조약은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됐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사실상 조선의 국권 침탈을 주도했던 모든 그 일의 원흉, 주범이죠. 자,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외교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약이라는 게 그래요. 대놓고 외교권을 뺏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말을 묘하게 써놨는데 결국 이 말대로 하면 외교권 자체가 뺏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대한제국이 조약 체결 시 일본의 중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제는 뭐 협의도 아니야. 일본이 중개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하게 되고요. 결국 여기에 대한 저항, 당시 이제 민시일파였죠. 민시일파 중 한 명이었던 민영환이 자결을 합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조약이다.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느끼고 나는 세상을 뜨려고 한다 하고서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민시일파가 대부분이 이제 부정 축제나 그런 권력 독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민영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끼어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척신이죠. 그래서 민영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결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게 뭐냐? 바로 장지연.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국이란 글을 기고를 해요. 시일야 오늘에 와서야 방성대국 동네방네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 자, 그러면서 이 을사조약을 규탄하는 논설을 싣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을사조약을 조인했다 5명의 사람, 이완용을 필두로 해서 5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5명을 암살을 하자라고 하면서 나철과 오기호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잘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명도 참 길어 보면은. 특히 이제 이완용 같은 경우는 여기 오적 암살단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사한테도 습격을 당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꽤 오래 살았어요. 안 죽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하면서 저항이 일어나지만 결국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국권 침탈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자, 국권 침탈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고종도 을사보호조약을 찬성하진 않았어요. 근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됐을 때 고종이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은 자기가 반대를 하긴 했지만 이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표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살짝 좀 겁이 났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일제의 파워가 너무 막강했고 일본 군대가 무슨 뭐 궁궐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점거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고종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자기는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당시 내각 대신들은요, 8명의 대신들 중에서 확실하게 반대를 표명한 사람은 한석규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좀 미온적으로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게 반대하거나 다 이런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일제의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친일파 중심의 내각 분위기 속에서 을사보호조약이 통과가 돼버립니다. 참고로 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장소가 어디냐면은 중명전이라는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나중에서야 고종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회의장에 나갈걸. 설마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될 줄 몰랐다. 자, 그러면서 고종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진짜 고종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단 1%의 가능성을 걸고서 반격을 개시를 해요. 그 반격전이 뭐였냐고 하면은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합니다. 어디에다 특사를 파견했냐면은 네덜란드의 헤이그란 도시에다가 특사를 파견해요. 왜 헤이그에다 특사를 파견했냐면은 당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유엔 회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가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이 부당성이 뭐냐? 만국공법에 따르면은 요즘으로 치면 국제법이죠. 국제법에 따르면은 원치 않게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 고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해서 체결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은 이 점을 창작해서 저 강도와 같은 일본을 몰아내 주십시오.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파견하냐면은 이상설, 이준, 이휘종 요 세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이미 앞서 얘기했죠. 가스라테프트 미리학,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다 끝났어.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일본이 조선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외침이 들리겠습니까? 공허한 외침이죠. 심지어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회의장에 갔더니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 아, 우리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코리아? 너는 외교권 없잖아. 못 들어와. 안 돼, 안 돼, 나가. 자,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이준이란 분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칼을 꺼내서 자기 배를 확 가르는 자해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떴다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너무 화가 나서 혈압이 확 올라서 화병으로 사망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세 사람은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실패를 합니다. 오히려 일본을 자극하기만 했어요. 일제가 강한 보니까 고종을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내비두면 자꾸 반격을 가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고종 당신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이제 즉위를 하냐면은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즉위를 하는데, 사실 고종의 아들이 뭐 순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말고 의친왕, 영친왕 등등 여러 명이 있었는데, 특히 의친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일제 식민지 이후에도 계속 독립군을 지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라인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실제로 만주로 넘어가서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친왕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망국의 황족으로 사느니 차라리 독립된 정부의 일반 국민을 사겠다고 하면서 망명 시도를 했다가 일본군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다시 끌려오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의친왕이 이 뒤를 이었다면 혹시 또 모릅니다. 이 의친왕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일제가 당연히 그런 사람을 왕에 올릴 리가 없죠. 누구를 왕에 올리냐면 순종을 올려요. 순종은요, 살짝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업무하고 판단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에 올라갔다는 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그나마 고종은 정치적 경륜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버텨보기라도 하고 빠져나갈 그런 궁리라도 하고 반격이라도 가해보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순종은 그런 움직임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니 바로 정미칠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정미조약이라고도 하고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해요. 자, 이 정미칠조약에서는요, 각 부의 일본인 차관이 임명되었다. 차관은 장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은 조선인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실무 담당자인 차관은 일본인이 차지를 하면서 조선 정치에 있어서 그 실권, 실무를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놓고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차 한일 협약 때는 고문 정치, 2차 한일 협약 때는 통감 정치, 그리고 정미조약 때는 차관 정치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해산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종의 좀 부수각서의 명시랍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너네 군대 해산해라.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정치사회 단체들을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09년 기후각서 때는요, 뭘 가져가냐면은 사법권을 가져갑니다. 야, 너네 재판할 필요 있어? 재판 우리가 그냥 대신해줄게 하고 사법권 가져가고, 이제 뭐 더 가져가냐면은 1910년에 경찰권도 박탈을 당합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인감도장 하나만 남았어요. 주권. 그것 빼고 나머지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1909년에 이걸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획책했던 것이 이토다. 만약에 이토를 제거하면 혹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갖고서 이토를 제거했지만 결국 이 카운트다운을 막지를 못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대로 굴러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1910년에 최종적으로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누가 이제 서명을 하냐. 이래서 매국노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총리 대신했던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을 한 다음에 2대 통감으로 왔던 게 바로 데라우치예요. 초대 조선 총독부 총독이 되기도 하죠. 이 데라우치가 체결을 한 조약이 바로 한일 병합입니다. 우리가 일명 경술국치라고도 불리는 사건이에요. 즉 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인감 도장을 뺏겼어요.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이 상실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요. 이제는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이 발생했다. 이 을미의병은 고종의 의병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서 해산됐다라고 했죠. 을사보호조약에 대한 반발로 을사의병이 해산되었다. 발생했다. 을사의병의 경우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양반 출신의 최익현, 그리고 하나는 을사의병이 처음으로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로 정미의병이 발생했다.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그러나 정미의병도 양반 유생들의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해산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항일 의병들을 계속 토벌해 나가자 이때 항일 의병들이 어느 쪽으로 만주 쪽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후대의 독립군으로 전환됐다고 했어요. 전명훈과 장인환은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하였죠.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고요. 이재명은 이완용에 대한 처단을 시도했으나 일단 맞기는 맞았는데 안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철과 오기현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역시 시도는 했지만 을사오적들이 죽진 않았어요. 애국겸ong운동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약육강식이라고 했었죠. 보안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군용지는 아닙니다. 군용지는 계속 일본이 사용을 했고 황무지 개간 요구권만 요거만 저지를 한 거예요. 농광회사하고 연대를 했다라고 그랬죠. 헌정연구에는 주로 이제 독립협회 계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건데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고요. 헌정연구회가 바뀌어서 만들어졌던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퇴위 반대,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거, 여전히 입헌 군주제를 지지했던 거,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대한자강회가 보안법으로 인해서 해산된 다음에 대한협회로 계승됐지만 대한협회는 일진회와 마찬가지로 친일의 길을 걸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 있는 지식인들은 다시 신민회를 만들었는데 신민회는 최초의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평양에 만들었고 이승훈 선생이 정주에서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요. 신민회는 만주 삼원부에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다. 신민회는 식상흥업으로 태극서관, 서점이었죠. 그리고 자기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게 비밀 연락망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기득권을 미국, 영국, 러시아에 인정받았는데 미국한테 인정받은 거 갑스라 테프트 밀약, 그리고 영국한테 인정받았던 것은 제2차 영일동맹, 러시아한테 인정받았던 것은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을사조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1차 한일 협약 때는 고문정치, 2차 한일 협약, 즉 을사조약 때는 통감정치, 그리고 정미조약 때는 차관정치, 기억해 두시고요. 고종은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는데 이준, 이희종, 이상설 세 사람, 그러나 입장도 못 해보고 실패를 했다. 정미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고 차관정치가 시작됐고요. 해산된 군대가 정미의병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기후각서로 사법권이 박탈되었고 1910년에 경찰권도 박탈됐다고 그랬어요. 한일 병합으로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쪼인을 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2대 통감인 데라우치가 서명을 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에서 가와 나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가. 정미조약 체결 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군대가 해산되었네요. 이에 통분을 느낀 시대 제1대 대장 박승환은 자기를 했습니다. 나. 일제는 소위 남한 대토벌을 작전을 통해 한일 의병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으며 항일 의병 세력은 대부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으로 전환되었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일이 뭐겠어요? 그죠? 정미의병의 활동이죠.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던 정미의병의 활동이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최익현과 신돌석이 의병을 결성했다. 요거는 을사의병이네요. 아니죠. 2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개시했다. 이게 답이네요. 그죠?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되었다. 이것은 을미의병이고 보안회가 일제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는 1904년에 있었던 일이죠. 즉 정미조약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한자강회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요거는 1907년, 그죠? 1907년에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이지만 연관성 자체는 요거하고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죠? 자, 대한자강회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것은
연관성 자체가 아예 없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번 가와 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뭐겠습니까?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단체의 업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 단체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할 것이며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며 공화정체, 중요한 게 나왔네요. 공화정체의 독립국으로 함의 목적이 있다고 함. 자,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서 특히 헌병대의 기밀 보고 1909년에 있었던 이 보고문에 이 단체의 목적이 이거래요. 공화정체의 독립국을 추구한다. 이게 목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화정체를 주장했던 단체가 어디입니까? 더군다나 1909년이면 일제식민지 시대 이전이네요. 답은 뭐겠습니까? 식민회와 관련된 거겠죠. 그죠? 자,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이완용 처단을 시도했다. 이완용 처단 시도한 곳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의사, 그리고 하나는 오저감살단. 이 두 개예요. 그거는. 자, 이건 아니고 2번. 미국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했다. 이거는 전명훈 장인환이 이 두 사람이죠. 이것도 아니고 3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요거는 안중근 의사죠. 요것도 아니네요. 4번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바로 요거네요. 시민회가 한 거죠. 그죠? 특히 시민회의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평양에,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정주에 이렇게 각각 설립을 했고요. 오저감살단을 결성했다. 요것은 나철과 5.25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조약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자, 통감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일단 이 조약은 최소한 을사조약 이후에 얘기했네요. 그죠?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도대체 이 관리가 무엇일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수각서 보면 제3조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한데 군비 얘기가 나왔어요. 육군 제1대들을 존치하여 황공 수위를 담당케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자, 그죠?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럼 보니까 부수각서에서 군대 해체 얘기가 나왔고 통감의 권한이 뭔가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통감이 누구도 임명하냐면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즉 차관 정치죠. 그죠? 이거는 정미 7조약. 이른바 한일 신협약이라고 불리는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 신협약, 즉 정미 조약과 관련된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맞죠? 그죠? 이때 해산된 군대가 정미 의병에 가담했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된 것은 이거보다 앞에 있었던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때니까 아니고, 디귿,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된 것은 기후각서 때니까 아니고, 니을, 대한제국 내각의 일본인 차관이 대거 임명되었다. 바로 요거죠. 그죠? 자, 그럼 답은 기억과 니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강 다소 씁쓸하고 어두운 이야기, 국권 침탈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마쳐봤습니다.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기 앞서서 근대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를 한 번 더 다루고서 일제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일제시대로 넘어가게 될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오늘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회진화론과 관련된 약육강식입니다. 즉 우리가 강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났을 때, 그 좌절과 절망이 휩싸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단 1%의 가능성에 마지막 모든 것을 걸고서 저항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강자에 편승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영합했던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일제시대도요 여전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강자에 영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자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물론 두 가지 내용을 다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까요?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죠. 자, 그거는 일제시대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개항 이후, 즉 근대시대의 사회와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